안녕하세요. 구루잠입니다. 오늘은 1차 3과목 직업정보론 기출문제 수업 시작해 볼게요. 41번입니다.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직업흥미검사의 하위 촉도가 아닌 것은? 워크넷 청소년 직업흥미검사. 네, 보시면 측정 내용이 홀랜드 일반 흥미와 기초 흥미가 있습니다. 홀랜드 일반 흥미는 우리가 여러 번 했던 내용들이죠. 리아색 6가지 유형을 말하는 거고, 그 6가지 유형을 조금 더 세분해서 13개 분야의 기초 흥미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제시도 이렇게 6개 유형, 13개 분야에 대한 흥미 정도로 나옵니다. 네, 표준 점수로 해서. 하위 척도로는 활동 척도, 자신감 척도, 직업 척도가 있는데, 활동 척도는 흥미를 설명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활동 척도랑 자신감 척도의 차이가 크면 흥미와 자신감의 차이가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활동 척도와 자신감 척도의 점수 차이가 작다면 흥미와 자신감 차이가 크지 않다, 작다 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워크넷 청소년 직업흥미검사 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6가지 유형 리아색이죠. 리아색에서 이렇게 13개 분야 기초 흥미로 세분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간단히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현실형은 기계, 기술, 사회안전, 농림으로 나뉘어지는데, 현실형이 어떤 특징이었죠? 기계 도구 조작, 손으로 하는 작업, 이런 것들이 현실형의 특징이죠. 그래서 기계 기술, 기계 다루거나 수리, 사회안전, 치안 유지, 보안 및 응급구조, 농림, 곡물 경장 및 화초 재배, 현실형이고, 탐구형은 연구, 탐구, 학문, 깊게 연구하는 이런 특징이잖아요. 과학 연구, 천문학, 생물학 등 자연현상 과학적으로 연구. 이 내용, 흥미 내용은 보면은 이제 다 연결하기 어렵진 않아서, 이 부분은 이제 그냥 한번 읽고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음악, 미술, 문학은 이제 예술형에서 세분된 것이고, 예술형은 말 그대로 이제 예술에 관한 흥미니까요. 그래서 음악은 음악 표현 감상, 미술은 감정을 미술 작품으로 나타내는 흥미, 문학은 사상과 감정을 글을 통해 전달하는 흥미. 이게 예술형이었습니다. 사회형 같은 경우는 친밀, 친화, 온정적, 따뜻함, 남을 돕는 이런 따뜻한 느낌의 이제 그 흥미 특징이었죠. 그래서 교육과 사회 서비스로 나뉩니다. 교육은 설명하고 가르치는 거죠. 사회 서비스는 봉사, 어려운 사람 돕는 일, 사회 서비스. 진취형입니다. 진취형은 기업, 사업가, 정치가 이런 쪽이잖아요. 경쟁적, 리더십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관리, 경영, 언론, 판매. 판매, 영업사원 진취형이라고 했잖아요. 상품 판매를 위해 고객에게 설명, 설득, 판매 전략 세우는 일. 언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견을 피력하고 주장하는 일. 관리, 경영,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람들을 지휘. 관습형은 짜여진 일, 다소 루틴한 일, 체계적인 일, 이런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사무회계 분야, 서류 문서 작성 관리, 예산 계획 집행에 대한 흥미, 이렇게 해서 13개 기초 흥미로 세분된다. 일반 흥미 6, 기초 흥미 13, 활동, 자신감, 직업 척도.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직업 흥미 검사의 하위 척도 아닌 것은 네, 가치관 척도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42번. 한국 표준직업 분류에서 표준직업 분류와 직능 수준과의 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 네, 이거는 이제 직능 수준도 중요하고 표준직업 분류와 직능 수준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근데 우선 직능 수준, 이게 제1직능, 제2직능 수준, 이게 뭔지를 우선 알아야겠죠. 네, 그래서 직능 수준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직능 수준을 정의를 이렇게 해놨는데 제1직능 수준부터 제4직능 수준까지 그 직능이 요구하는 수준에 따라 이렇게 분류를 한 것이죠. 제1직능 수준, 단순 반복적이며 때로는 육체적인 힘을 요하는 과업을 제1직능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반복, 육체적인 힘을 요하는 과업, 제1직능 수준. 최소한의 문자 이해와 수리적 사고 능력이 요구되고 누구나 수행 가능한 수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직업에서 초등교육, 기초교육 필요합니다. 그래서 ISCED 수준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ISCED는 국제 표준 교육 분류, 국제 표준 교육 분류입니다. ISCED. 그래서 이 국제 표준 교육 분류에서 수준 1로 이야기하는 수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공구나 장비 이용하는 과업, 과일 따기, 채소 뽑기, 땅 파기, 단순 조립, 손을 이용하여 물건 나르기 등. 그러니까 단순, 진짜 말 그대로 단순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면 단순 반복, 때론 육체적인 힘. 네. 그래서 누구나 수행 가능한 게 제1직능 수준, 제2직능 수준. 완벽하게 읽고 쓰는 건 완벽하게 정확한 계산, 상당한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되는 수준입니다. 중등 이상 정규교육 이수가 요구되고 이제 ISCD 수준으로는 2, 3이 해당이 됩니다. 네, 일부 전문적인 직무 훈련과 실습 과정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일부 직업은 중등학교 졸업 후 교육, 그러니까 ISCD 기준으로는 수준 2, 3뿐만 아니라 수준 4가 요구되는 직업도 일부 있다. 제2직능 수준의 수행 과업으로는 운송수단 운전하는 것, 경찰, 업무 등이 포함이 됩니다. 네, 완벽하게 읽고 쓰고 정확한 계산 능력, 상당한 의사소통, 그리고 중등 이상 정규교육, ISCD로 수준 2, 3이다. 제2직능 수준입니다. 제3직능 수준은 복잡한 과업, 실제적인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전문 지식 보유. 네, 3직능 수준부터는 좀 전문이 나오죠. 전문 지식 보유. 상당히 높은 수리 계산, 의사소통 능력. 네, 중등교육을 마치고 1, 3년 정도의 추가적인 교육과정. ISCD론 수준 5. 그러면 여기는 수준 1이었고 제1직능 수준은, 제2직능 수준은 수준 2, 3이었죠. 제3직능 수준은 수준 5. 네, 여기 4가 일부 직업에 4가 여기 포함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구분을 어떻게 할지를 잘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다른 부분 차이에 대해서. 제3직능 수준의 수행 과업 예시로는 시험원, 진단과 치료를 지원하는 의료 관련 분류, 스포츠 관련 직업 등이 있습니다. 네, 복잡한 과업, 실제적 업무를 수행할 전문 지식, 전문적인 지식, 상당한 수리는 정확한 계산이 여기고 상당히 높은 수리 계산이 제3직능이다. 제4직능 수준,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이잖아요. 매우 높은 수준의 이해력과 창의력,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됩니다. 네, 매우 높은 수준. 일정한 보충적 직무훈련 및 실습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학사, 석사나 그와 동등한 학위가 수여되는 교육 수준,
ISCD로는 수준 6이나 그 이상. 네, ISCD 기준으로 1, 2, 3, 1부 4, 5, 6, 그 이상. 이렇게 구분이 되고, 교육 수준으로 보면, 여기가 초등교육, 기초교육, 여기가 중등, 그리고 여기는 중등 마치고 1에서 3년, 여기는 학사, 석사, 학사, 석사 수준,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여러 번 찬찬히 보면서 익혀야 돼요. 네,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이제 구분해서 딱 나오면 구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굵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들이 좀 특징적으로 이제 변별이 되는 부분이라서 굵은 글씨를 해놨는데, 이 부분을 참고하면서 네,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은 네, 암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고 제1, 제1, 제2, 제3, 제4 직능 수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준 직업 분류와 직능 수준과의 관계. 네, 보면은 이제 대분류별 직능 수준 해서 1부터 9, 그리고 군인까지 이렇게 대분류가 있는데, 필요한 직능 수준이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보면 이거는 이제 여기 아래에서 그 군인을 제외하고 여기 단순 노무 종사자에서부터 직능 수준이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군인은 제2 직능 수준 이상이고, 제2 직능 수준이 뭐였죠? 이제 읽고 쓰는 거 완벽하고 이제 상당한 정확한 계산이었죠. 정확한 계산이었고, 중등 교육, 네, 중등 이상 정규 교육, 그리고 네, 그렇게 요구되는 것이 제2 직능 수준이었고, 제1 직능 수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초 교육, 초등 교육, 이렇게 됐습니다. 단순 반복 업무. 그래서 단순 노무 종사자가 제1 직능 수준, 그리고 장치기계 조작, 기능원, 농립업 종사자, 판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사무 종사자까지 제2 직능 수준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서 많이 익혀두시라고 제가 천천히 같이 지금 보는 거예요. 자, 사무, 서비스, 판매, 농림업, 기능원, 장치기계 조작까지는 제2 직능 수준. 제2 직능 수준이 뭐라고 했었죠? 정확한 계산, 중등교육 이상의 정규교육 이수,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 이렇게 요구되는 것이 제2 직능 수준. 그리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전문가 나오면 일단 제3 이상이 나와야죠. 왜냐하면 제3 직능 수준에 대한 설명이 뭐였죠? 복잡한 과업, 실제적인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전문적 지식.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높은 수리 계산, 의사소통 능력이었죠. 중등교육을 마치고 1에서 3년 교육, 그쵸? 제4 직능 수준은 학사, 석사, 그리고 매우 높은 수준의 이해력, 창의력, 의사소통. 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관리자는 제4 수준 혹은 제3 수준이다. 그러면 이제 기억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단순 노무 종사자는 제1 직능 수준이고, 군인은 제2 수준 이상이고, 나머지는 다 제2 수준 정도다. 그리고 전문가랑 관리자는 제4 또는 제3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능 수준 4가지 수준이랑 표준 직업 분류, 이 대분류에 따른 직능 수준 구분하는 것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네.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겠죠. 이 직업정보론 과목은 사실 이렇게 양이 암기해야 될 양으로 따지면 사실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탑을 쌓아 나가듯이 하나씩 차근차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을 하나씩 차근차근 이렇게 공부해야 될 부분을 차근차근 제거해 나가는 기분으로 네, 이제 급하게 보지 마시고 네, 꾸준히 준비하시는 가장 노력 대비 이게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 과목이 직업정보론, 그 다음 노동관계법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로 들어가서 네, 옳지 않은 것 어떤 것일까요? 관리자, 제사, 재산 맞죠? 전문가, 제사 또는 재산 맞죠? 군인 제2 수준 이상이었죠. 단순 노무 종사자 제1.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43번.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유형별 방식의 설명이다. 괄호에 알맞은 것은? 인쇄물, 면접, 직업 경험. 이렇게 직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인쇄물로 직업 정보를 제공할 때 비용이 많이 드나요? 비용이 적게 들죠. 네. 인쇄물이 가장 적게 들겠죠. 그래서 비용은 적게 들고, 학습자 참여도는 인쇄물로 그냥 제공을 하면 학습자는 그걸 그냥 받아서 정보를 받아보는 거니까 수동적이겠죠. 참여도는. 접근은 접근하기 쉽죠. 인쇄물로 그냥 배포를 하는 것이니까. 네, 면접입니다. 면접도 비용이 적게 드는 편이겠죠. 네, 인쇄물보다야 많이 들겠지만 이제 1대1로 만나서 하는 것, 네,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리고 학습자 참여도는 어떻겠어요? 높은 편이겠죠. 네, 이게 밀착돼서 그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면접이라는 것은. 그래서 학습자 참여도가 적극이라고 볼 수 있고, 접근성은 제한적. 이게 면접 1대1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직업 정보를 제공받기가 쉽지는 않죠. 네, 이런 기회가 제한적이다. 직업 경험은 비용이 가장 많이 들고, 하지만 학습자 참여도는 가장 적극적일 수 있죠. 직접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접근성은 당연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가장 제한적이겠죠. 직업 경험을 해보는 것이.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인쇄물은 비용은 적게 들고, 면접은 학습자 참여도가 높고, 직업 경험은 접근성이 제한적이다. 네. 넘어갈게요. 44번. 국민 내일패용 카드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네, 국민 내일배움 카드 지원 대상. 일단 국민 내일배움 카드 보시면 급격한 기술 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 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 국민 스스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데 좀 특징적인 부분들에 좀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원 제외 대상이 우선 만 75세 이상. 네. 역량 개발 향상의 그 연령을 봤을 때 만 75세 이상은 이제 지원이 제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외국인도 제외되는데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포함이 되겠죠. 네. 그리고 공무원 연금법, 사립학교 연금법 적용되고 현직 중인자, 네, 현재 재직 중인자는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도 안 됩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조건부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조건부라는 건 뭐 그 활동을 열심히 참여하겠다 이런 조건부의 수급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학생은 안 되죠. 근데 최종 학년 재학 중인 졸업 예정자는 지원 가능합니다. 대규모 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자로서 최근 3개월 월 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단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 근로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과세표준 확정 신고 예외 사업자, 영리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 뭐 쉽게 이제 프리랜서를 떠올리시면은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3개월간 300만 원 이상.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또는 최근 1년간 수입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가 됩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고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이 4,8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지원이 제외가 됩니다. 네. 그리고 직업능력개발 3회 받았는데도 취업기간이 180일 미만 또는 자영업자로서 피보험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데서 훈련비 지원받는 사람도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동영상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데 이제 이수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지원을 해주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제 고령자, 외국인, 공무원, 현직, 생계급여 수급자, 학생, 대기업 45세 미만 300만 원 이상, 네, 최근 3개월 300만 원 이상, 1억 5천 이상, 부동산 임대업자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4,800만 원 이상. 이렇게 몇 번 보시면 이제 많이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몇 번 보시고 이제 기억해 두시면 이제 이런 문제를 맞출 수 있겠죠. 나머지는 다 가능한 거예요. 이 제외 대상 제외하면. 제외 대상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많긴 한데 근데 네, 나머지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된다고 했죠. 한부모 가족 지원법 되겠죠. 수산업, 어업 이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 네, 되겠죠. 만 75세 이상이 안 된다 그랬죠. 네, 정답 4번입니다. 45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적용 원칙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 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한다. 그렇겠죠.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리고 생산 단위는 산출물, 투입물, 생산 공정을 함께 고려한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를 합니다. 다음,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대분류를 먼저 정확하게 결정을 해야 돼요. 대분류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소, 세분류, 세세분류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가장 큰 대분류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항목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동일한 산업 활동을 자기 계정과 자기 책임 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같은 항목의 분류.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똑같이 간주하면 된다는 거죠. 수수료 계약을 받고 활동을 수행하더라도 이제 그 동일한 활동을 이제 내가 그 영위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그것과 같은 항목에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네.
다음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보장 사무 이외의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은 그 활동의 성질에 따라 분류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제 정부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이 영역에 이제 들어가는 정부기관은 상관없는데 이 분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분류가 아닌 산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의 성질에 따라 분류를 한다는 것이에요. 정부기관이더라도. 반대로 이제 전형적인 공공행정 부문에 속하는 산업활동을 민간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 분류로 포함시킨다는 거죠. 민간에서 수행하더라도 그 산업활동 분야가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보장 사무면 이제 민간이더라도 여기에 이 분류로 이제 분류한다는 거죠.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보장 사무로 분류한다. 다음 생산 단위의 소유 형태, 법적 조직 유형 또는 운영 방식은 산업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대기업 대기업이 있고 소기업이 있을 거고 뭐 오너 경영 기업이 있을 거고 경영자 기업이 있을 거고 뭐 유한 회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법인 형태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산업 분류랑 관련이 없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제조업이면 제조업이지 이제 회사의 형태에 따라서 그 제조업 회사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죠. 근데 말을 이렇게 해놓으면 순간 처음 보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절대 당황하실 필요 없고 전혀 당황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그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식적, 비공식적 생산물 합법적, 불법적 생산물을 달리 분류하지 않는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생산물은 그냥 뭐 어떻게 생산을 했던 생산물은 생산물로 분류를 하는 것이지 공식적, 비공식적을 구분해서 분류하지 않고 합법적, 불법적 생산물을 뭐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이고, 네, 그 얘기입니다. 다음, 동일 단위에서 제조한 재화의 소매 활동은 제조 활동으로 분류한다. 네, 그렇죠. 동일 단위에서 제조한 재화를 이제 판매하는 활동을 제조 활동으로 분류하는데, 하지만 자기가 생산한 재화와 구입한 재화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우리 회사에서 생산한 거랑 우리 회사에서 구입한 거, 구입한 재화를 판매한다는 거는 이제 상업이죠. 이렇게 사온 거를 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다 하는 경우에는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만들어서 파는 거는 제조 활동으로 분류하고 우리가 만든 거랑 사온 거랑 둘 다 팔면은 그 둘 중에 이제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천천히 봤는데 잘 읽어보고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네. 확실하게 이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제 무조건 외우기보다는 보다 보면 이게 이런 원칙이라는 것, 적용 원칙은 최대한 좀 보편적으로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결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한 그런 이제 목적으로 살펴보시면 충분히 이제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돌아보면 틀린 것 1번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 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한다. 그렇죠. 주된 활동. 2번 생산 단위는 산출물만을 토대로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한다. 산출물만이 아니라 산출물, 투입, 생산 공정까지 고려를 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으로 분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마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3번.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대분류를 제일 먼저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소, 세세 분류를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단위는 이제 자기가 하는 걸로 가정했을 때 산업활동으로 분류하라고 했죠. 자기 계정과 자기 책임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 항목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46번. 직업 정보 수집 방법으로서 면접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표준화 면접은 비표준화 면접보다 타당도가 높다라고 했죠. 이제 표준화 면접, 비표준화 면접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먼저 표준화 면접은 말 그대로 표준화된 면접이잖아요. 비표준화는 표준화되지 않은 것. 그래서 비교를 할 수 있어요. 먼저 표준화 면접은 구조화가 되어 있는 면접이죠. 구조화됐다는 게 어떤 의미죠? 이제 물어볼 내용, 순서가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정해져 있다. 동일한 질문 순서, 내용.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상황이더라도 질문의 순서, 질문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아요.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죠. 반면에 비표준화 면접은 비구조화된 면접입니다. 정해진 게 없어요. 질문 순서, 내용을 정해놓지 않고 정해져 있는 게 없죠. 상황에 따라서 상호작용하면서 진행하는 면접이 비표준화 면접입니다. 표준화 면접의 경우 비교적 신뢰도가 높고 타당도가 낮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질문이 동일한 질문, 동일한 순서, 내용으로 진행이 되니까 일관되게 이제 질문이 동일한 질문, 동일한 내용이니까 응답이 이제 일관되게 나올 수 있죠. 하지만 타당도가 낮다. 왜? 이제 원하고자 하는 타당도는 정확성이라고 했어요. 이제 질문이 정해져 있는 질문만 하니까 정말 듣고자 하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표준화 면접에서는 상황에 따라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질문 순서 내용을 미리 정해놓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이제 정확하게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질문을 할 수 있는데 표준화 면접에서는 정해져 있는 질문만 정해져 있는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정확한 응답을 더 정확한 응답을 얻고 싶어도 하기가 어렵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타당도는 더 낮습니다. 반면에 비표준화 면접은 면접 그 질문 순서나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응답에 있어서 그 면접자 간의 일관성이 이제 낮게 되겠죠. 그래서 비교적 신뢰도는 낮습니다. 네. 다시. 그래서 표준화 면접은 신뢰도가 높고 타당도가 낮고 비표준화 면접은 신뢰도가 낮고 타당도가 높은 편입니다. 표준화 면접은 반복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동일하게 진행이 되니까 결과 비교도 용이하죠. 하지만 비표준화 면접은 상황에 따라 상호작용을 하니까 이걸 반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결과를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표준화 면접은 동일한 질문 순서 내용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면접 운용에 있어서 유연성, 신축성이 낮을 수밖에 없고
이제 정해진 질문만 하니까 심층적인 정보 획득이 어려워요. 네. 이게 타당도 낮은 거랑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거겠죠. 반면에 비표준화 면접은 면접 운용의 유연성과 신축성이 높습니다. 네, 상황에 따라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심층적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필요하면 질문을 상황에 따라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표준화 면접은 1번. 표준화 면접은 비표준화 면접보다 타당도가 높다. 맞나요? 타당도가 더 낮죠. 표준화 면접은. 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 마저 한번 볼게요. 2번. 면접법은 질문지법보다 응답 범주의 표준화가 어렵다. 면접법, 질문지법보다 표준화가 어렵다. 그렇죠. 질문지법은 이제 질문지에 이제 문항이랑 응답 범주를 다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응답 범주를 표준화하기가 쉽죠. 객관식으로 해서 딱 할 수 있는데 면접법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응답 범주를 표준화하기가 어렵다. 3번. 면접법은 질문지법보다 제3자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다. 그렇죠. 면접은 1대1로 진행을 하니까 면접법을 진행하는 동안 누군가 방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질문지법은 환경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얘기고. 4번. 표준화 면접에는 개방형 및 폐쇄형 질문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표준화 면접이라고 해서 반드시 폐쇄형 질문, 반드시 객관식, 선다형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방형 질문도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47번. 한국 표준산업 분류의 산업 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또 중요한 게 나왔네요. 오늘 적용 원칙도 나오고 산업 결정 방법도 나오네요.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네, 하나씩 보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눌러버렸습니다. 그래도 다시 1번부터 볼게요. 생산 단위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 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습니다. 산업활동은 주된 산업활동 종류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2번.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 기간에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으로 분류를 합니다. 3번. 단일 사업체의 보조 단위는 그 사업체의 일개 부서로 포함합니다. 별도 사업체 처리 아니에요. 단일 사업체의 보조 단위잖아요. 그러면 일개 부서로 포함이 돼야죠. 4번. 휴업 중 또는 자산을 청산 중인 사업체는 뭐였죠? 휴업이나 자산 청산 이전에 하던 산업 활동으로 결정한다. 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볼게요. 산업 분류 결정 방법. 생산 단위의 산업 활동은 주된 산업 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한다. 즉, 산출물의 부가가치에 따라 결정을 한다. 하지만 산출물의 부가가치 산출이 어려울 경우 산출액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산출액도 산출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해당 활동의 종업원 수, 노동시간, 임금급여액, 설비 정도에 의해 결정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된 산업활동, 산출물의 부가가치 크기로 결정하는데 이게 산출이 어려우면 산출액으로 결정하는데 산출액이 그것도 산출하기 어렵다 하면 이제 그 산업활동 하는 그 현황을 말하는 거죠. 그 현황을 보고 산업활동을 결정한다는 거죠. 네. 다음,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보장 사무를 제외한 다른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은
그 활동의 성질에 따라 분류한다. 앞 문제에 나왔던 거죠. 적용 규칙, 적용 규칙에도 나왔던 얘기죠. 네. 이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사무 이외의 산업활동을 하는 정부기관은 그 활동으로 분류를 한다. 그러니까 이 항목이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정부기관에 대한 그 분류가 요거 하나인 거죠. 네. 이게 이제 정부기관이 대부분 이제 하는 분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제외한 정부기관은 어디로 넣어야 되냐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더 쉽겠죠.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활동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네, 조사 대상 기간을 보라고 했었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 중에 산출액이 가장 많았던 활동, 휴업 자산 청산 중 방금 했죠. 청산 전에 산업활동. 설립 중인 사업체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설립 이후에 그 하게 될 산업활동에 의해 결정되는 거고, 단일 사업체 보조 단위는 일개 부서. 네,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단일 사업체니까, 단일 사업체의 보조 단위니까 부서로 들어가는 게 합리적이죠.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중앙 보조 단위의 경우는 별도의 사업체로 처리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본부, 본사, 이 중앙 보조 단위는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니까 사업체 위에 사업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도의 사업체로 처리한다가 합리적이겠죠. 네, 이렇게 차근차근 이해를 하시면은 더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산업분류 결정 방법 다시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 48번 공공직업정보와 비교한 민간직업정보.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공공직업정보, 민간직업정보. 자, 공공직업정보는 공익의 목적으로 생산되는 직업정보입니다. 민간직업정보는 정보를 생산해내는 주체가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생산하는 거죠. 거기에서 출발을 하면 공공직업정보, 공익을 위한 것이니까 무료겠고, 민간은 자신들의 이해관계, 필요에 따라 만드니까 유료.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니까 전반적, 포괄적인 조사 범위,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하는 거죠. 소외된 부분이 없이 전반적으로. 하지만 민간 직업 정보는 필요한 부분만 제한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공공직업 정보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어때요? 이제 다른 직업 정보 간의 비교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객관적, 보편적 분류를 사용하겠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작을 합니다. 어떤 특정 기간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반적 포괄적인 범위로 객관적, 보편적 분류를 사용해야 범용성이 있잖아요. 공공의 정보 범용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보편적 분류. 그래서 비교 활용 용이하도록. 반면 민간 정보는 필요할 때 한시적으로 생산을 합니다. 분류 자체도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임의적 분류. 범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범위. 그렇기 때문에 임의적 분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 활용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로 들어가서 1번. 민간 직업 정보의 특성을 묻는 겁니다. 1번. 필요한 시기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필요한 시기에만 한시적 신속. 민간이죠. 2번.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객관적인 기준. 민간인가요? 공공인가요? 공공이죠.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특정 목적에 맞게 분야 직종을 제한적으로 선택한다. 민간이죠. 제한적.
시사적 관심이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당 직업을 분류한다. 네. 민간 정보는 이제 이런 관심이나 흥미 유도하도록 직업 분류하는 것이죠. 뭔가 이제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흥미 유도.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9번. 국가기술 자격 직업상담사 1급의 응시 자격. 1급 응시 자격은 해당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입니다. 정답은 2번인데, 한번 이것도 심심치 않게 뭔가 나타나는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사회조사 분석사, 사조사랑 전자상거래관리사, 직업상담사 1급은 응시 자격이 동일합니다.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 2년 또는 해당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됩니다. 그 자격증이 1년에 해당되는 거랑 같다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2급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 2년 이상 아니면 실무 3년 이상. 그래서 사조사, 전자상거래관리사, 직업상담사 1급은 응시 자격이 동일하다. 그렇다면 2급도 응시 자격이 동일하겠죠. 이 세 개 다 2급의 경우 사조사 2급,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응시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네,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다 2급은 응시 자격 제한 없고 1급은 실무 3년 이상 아니면 자격증 취득 후 실무 2년 이상 이렇게. 그래서 4번의 경우에는 이제 실무가 2년으로 바뀌어야겠죠. 네, 근데 이렇게 끝나면 조금 아쉽습니다. 이제 나온 김에 조금 더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조금 더 폭넓은 학습을 위해서 응시 자격 제한 없는 국가기술 자격 시험도 간간히 나오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볼게요. 저번 회차에 정리를 한 것에서 조금 더 추가를 했어요. 일단 빨간 글씨는 무조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출제가 실제로 된 부분입니다. 텔레마케팅 관리사, 스포츠 경영, 직업 상담사, 사조사, 전자상거래 방금 했죠. 네, 직상사, 사조사, 전상사라고 할게요. 직상사, 사조사, 전상사는 네, 응시 자격 제한 없고 소비자 전문 상담사까지 추가를 해주세요. 그래서 소비자 전문 상담사도 응시 자격이 제한이 없다. 컨벤션 기획사 2급까지 네, 이것까지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또 게임 그래픽 전문가라고 해서 이제 응시 자격이 높은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게임 관련된 전문가는 응시 자격 제한 없고, 또 유튜브 같은 거네요. 멀티미디어 제작 전문가, 그리고 전자상거래 운용사, 전산회계 운용, 컴활, 속기, 비서 응시 자격 제한 없다. 네, 천천히 반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국가기술 자격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 무슨 산업기사, 무슨 기사 써있는 건 다 국가기술 자격 종목이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네, 많이 나오네요. 사조사, 직업상담사 오늘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텔레마케팅 관리사,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컨벤션 기획사 2급. 네, 이렇게 지금 이거는 이제 출제된 부분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확실히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린전동 자동차 기사, 여기도 다 기사잖아요. 기사. 근데 좀 특이하죠. 좀 생소하죠. 기상 감정 기사, 화재 감식 평가 기사, 그린전동 자동차 기사. 네, 좀 생소해서 또 줄을 쳐놨습니다.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전산회계 운용사 3급,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응시 자격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고 했죠. 게임 그래픽 전문가 응시 자격 제한 있다 없다? 없다. 게임 멀티미디어 콘텐츠 응시 자격 제한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전자상거래 운용사도 응시 자격 제한 없다. 전자상거래 운용사. 네. 그리고 관리사도 응시 자격 제한이 없다. 네. 전자상거래는 다 없네요. 그러면 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자동차 관리사 2급은 민간 자격증, 기업 리스크 관리사도 민간 자격증이다. 문화재 수리 기술자랑 감정 평가사는 국가 기술 자격이 아니고 국가 전문 자격으로 이제 들어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50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 틀린 것은? 네, 이것도 이제 한번 볼게요. 네, 굉장히 내용이, 이런 거는 정말 모르면 전혀 맞추기가 어려운 문제들이죠. 1번. 어업에서 해수면은 해면으로, 수산종자는 수산종묘로 명칭을 변경. 이게 거꾸로 됐어요. 해수면으로 바뀐 거고, 명칭이 수산종자로 명칭이 바뀐 거예요. 네, 거꾸로 됐어요. 뭔가 요즘 종묘라는 말, 해면이란 말 잘 안 쓰잖아요. 해수면이라고 더 많이 쓰고, 수산종묘보단 수산종자라는 말을 더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나와 있어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수도업은 국내 산업성을 고려하고 국제 표준 산업 분류에 맞춰 대분류 2로 이동. 네, 맞습니다. 3번. 산업 성장세를 고려하여 태양력 발전업을 신설. 네, 산업 성장세를 고려해서 태양력 발전업을 신설했다. 4번. 세 분류에서 종이 원지, 판지, 종이 상자 도매업, 면세업, 의복 소매업을 신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참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렵죠. 네. 하지만 이 문제에 나온 보기만큼은 이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좀 맥락이 있어야 기억하기가 쉬운데, 이제 이거는 사실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좀 알기가 어렵긴 해요. 하지만 최소한 문제 선택지에 언급된 내용만큼은 여러 번 읽고 반드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아주 많진 않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했어요. 이거는 밑에 정리한 내용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의 주요 내용, 주요 특징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이제 4차 개정안, 국제표준산업분류의 4차 개정안을 추가적으로 반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가 있었죠. 9차에 이 국제표준산업분류 4차를 개정안을 반영을 했었는데 10차에 이제 추가 반영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첫 번째로는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안의 내용을 추가 반영했고, 두 번째는 국내 산업구조 변화 특성을 반영해서 분류를 신설하거나 통합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한 얘기죠. 네, 3번. 관련 분류 간 연계성, 통합성,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국제표준산업분류 추가 반영. 먼저 중분류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가 있잖아요. 거기에 중분류를 말하는 겁니다. 중분류에 부동산 이외 임대업 항목이 대분류 L 밑에 분류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업 및 임대업 밑에 부동산 이외 임대업이었는데 이동했다는 거죠. WN으로, WN 밑으로.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밑에
부동산 이외 임대업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분류의 수도업 중분류가 전기가스 증기 수도업 밑에 있었는데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밑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D 밑에 있다가 E 밑으로 갔다는 거죠. 수도업이. 네, 수도 및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그 말이 지금 문제 보기 2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르면 뭐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봐야 됩니다. 수도업은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으로 이동을 했다. 그리고 소분류에 자본재 성격을 띠는 산업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이게 산업용 기계 장비 수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산업용 기계 장비 수리업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 제조업 내 중분류로 신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 대분류 바로 밑에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차에서는. 네, 이해되시겠나요? 네, 산업용 기계 장비 수리업. 그러니까 자본재 성격의 기계 장비 수리가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에 소속돼 있다가 이제 제조업 내의 중분류로 신설. 이게 왜 그럴까요? 네, 이걸 추가 반영했다는 얘기예요. 국제표준산업분류의 개정안에 따라서. 그 다음 대분류로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이 있었는데 명칭을 정보통신업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정도는 읽어보면서 바뀐 것을 여러 번 읽으면 이제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국내 산업 구조 변화 특성을 반영한 분류 신설 및 통합. 분류 신설 및 통합 내용입니다. 미래 성장 산업, 기간 산업 및 동력 산업 등은 신설 또는 세분됐다. 그렇겠죠. 앞으로 수요가 많아지는 더 파이가 커지는 산업들은 신설화되고 더 세분화되겠죠. 하지만 저성장 산업과 사양 산업은 통합이 되겠죠. 항목이 줄어드는 거죠, 분류가. 네, 당연한 이야기. 그래서 보시면 바이오 연료, 탄소 섬유, 에너지 저장 장치, 디지털 적층 성형 기계, 무인 항공기 제조업, 태양력 발전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은 신설이요, 신설. 그리고 반도체, 센서류, 유기발광 다이오드, 유기발광 다이오드가 뭐예요? OLED죠, OLED. 그리고 자동차 부품류, 인쇄회로 기판 제조업, 대형마트, 면세점, 요양병원 등은 세분. 자, 이게 신설 세분인데 이것도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기억을 하면 좋을까? 이걸 다 물론 여러 번 읽으면 이제 익숙해지면 뭐 외워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표준산업 분류, 지금 한국 표준산업 분류가 2017년에 그 개정이 된 거예요. 10차가 2017년 7월이었는지 8월이었는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2017년에 개정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신설된 항목들을 보면 진짜 이렇게 새로운 용어들이죠. 좀 생소한 그 시기를 딱 감안했을 때 2017년도에 굉장히 새로 떠오르는 분야들이었어요. 네. 지금은 뭐 이렇게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이런 거 뭐 너무 익숙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네.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하면 뭐 쿠팡 이렇게 특정 기업을 말해도 되나요? 뭐 G마켓, 위메프, 티몬, 네이버 쇼핑 네, 이렇게 다 말했어요. 그래서 이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이 그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갑자기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태양력 발전, 무인항공기 제조,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에너지 저장 장치, 탄소 섬유, 바이오연료 이런 것들은 정말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였다면 반도체, 센서, OLED, 자동차 부품, 인쇄회로 기판, 대형마트, 면세점, 요양병원 이런 거는 기존에부터 있긴 있었잖아요. 기존부터 있긴 있었지만 네. 이제 기존에 있긴 있었지만 엄청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죠. 이제 국내 산업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세분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2017년 기준으로 굉장히 생소하고 처음 나타나고 뭔가 이제 미래지향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신설된 거고, 이제 반도체 이런 센서, OLED 이런 거는 이제 익숙하긴 하잖아요. 하지만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분야들은 세분이 되었다. 그리고 일부 광업과 청주,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시계 및 관련 부품, 나전칠기, 악기 제조업 등은 통합됐다. 왜 통합됐을까요? 네, 저성장 산업 및 사양 산업에 해당되는 거죠. 나전칠기, 악기 제조, 시계, 코르크, 광업.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관련 분류 간 연계성, 통합성, 일관성 유지는 이제 경제활동 관련해서 이 한국표준산업 분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분류들이 있잖아요. 제 기억이 안 나네요. 관세 관련 그런 분류들도 있을 거고, 굉장히 경제 관련 분류가 많은데, 이 분류들을 동시에 고려해서 이 분류의 포괄 범위와 명칭, 개념 등을 조정했다는 거예요. 이제 연계 통합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반복해서 보시면 이 안에서 나오거든요. 네, 이 안에서 나오니까 안 나올 수도 있죠, 이 안에서. 근데 이제 이거는 이 정도는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면 좋은데 저번 회차에서 했던 부분 또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표준 산업 분류가 대분류가 이렇게 된다. 그냥 틈날 때마다 이렇게 보면서, 네, 이렇게 캡처해놓고 이렇게 틈날 때마다 보면서 그냥 익혀주세요. 뭐 A, C, 뭐 이런 것들, D 좀 자주 언급되는 것들은 자꾸 보면서 익혀주시면 되고, 이제 이거요. 대분류별 개정 내용. 이거는 저번 회차에 문제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에 나왔던 내용만큼은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살펴보면 이제 대분류별 개정 내용입니다. 지금 방금 본 거는 이제 주요 개정 특징이었잖아요. 주요 특징, 개정의 주요 특징이라면 전반적인 거였죠. 이거는 대분류별 개정 내용인데, 실제로 표준산업분류 10차 대분류별 개정 내용을 보면 엄청 많아요. 엄청 길고 그걸 다 볼 수는 없어요. 아니, 볼 수야 있겠죠. 근데 네, 그럴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나온 것만큼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나왔던 거는 또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고 가겠습니다. WA 농업, 임업, 어업입니다. 농업, 임업, 어업 개정 내용, 채소 작물 재배업에 마늘, 딸기 작물 재배업을 포함했대요. 네, 마늘, 딸기 작물 재배업을 포함했다. WD 전기가스 증기 공기조절 공급업. 이제 전기자동차 판매 증가 등 산업 전망을 감안해서 전기 판매업 세 분류를 신설했다. 전기 판매업 세 분류를 신설했다. WH는 운수 및 창고업입니다. 운수 및 창고업에서 항공운송업을 항공여객운송업, 항공화물운송업으로 어떻게 보면 나뉜 거죠.
네, 항공여객 운송, 항공화물 운송을 구분했어요. 5 자주 언급되죠.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아까 산업 결정 원칙 할 때도 결정 방법 할 때도 나오고, 그쵸? 그래서 이 5 분류에서는 문제 보기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전면 재분류 했다 했는데 전면 재분류 한 게 아니고 기존 분류를 유지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게 오답지로 나왔었죠. 그리고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 대분류에서는 통신행정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우편 및 통신행정으로. 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네,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별표 하나 있는 것들은 막 되게 나온다고 보긴 어렵지만 이런 거에서 한두 개 더 맞추면 이게 차이가 크거든요. 네, 특히 이제 직업정보론이랑 노동관계 법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근차근 이제 돌탑을 쌓아나가듯이 쌓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단숨에 되는 과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과 같이 차근차근 반드시 복습을 해주시고요. 네, 다음 51번부터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혹시 뭐 제 수업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도 그 응원을 잘 받아서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